자, 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도 신주 사기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고전 연구가이신 최원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한문학 박사이신 송길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은나라와 각골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이 사기에 보면은 은봉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은봉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나라는 실제 있었던 나라가 아닌 걸로 여겼단 말이죠. 공자가도 하은, 주 해가지고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이 은나라 이상은 전설의 왕조고 주나라부터 그 실제로 있었던 왕조다.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하남성 안양에서 갑골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이제 은나라도 사실상 진짜 있었던 나라구나. 그 사마천이 사기에서 쓴 은봉기가 그냥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왕조의 이야기를 썼구나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 시기가 거의 뭐 20세기 다 돼서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중국인들은 왜 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나라를 실제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은나라에 대한 그런 유물 같은 것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또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학자들이 확신을 갖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19세기 말인가요? 그때 이제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은나라라고 하는 실체가 기록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최원태 선생님은 뭐 이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원래 은나라 이전에는 전설적인 왕조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학에는 나오지만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만은 20세기 초에 하북성 안양시 밑에 학비역시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조가라고 그랬고 지금은 은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서 유물이 주로 각골이 발견되면서 실체가 발견된 거죠. 그때부터 은나라가 있었구나 해서 그 이후에는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은나라가 BC 1600년부터 1046년에 망한 걸로 약 500년간 존속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은나라는 전 세계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도 동유족 국가였다라는 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각골문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은나라는 신정국가고 개정일치의 국가고 하는 건데 제가 하상주, 하은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결국 시조로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조들이 다 사실상 동유족인데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의 직접적인 선조 라고 생각을 했고 은나라는 동유족 국가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온 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게다가 갑골이 한자의 원형인데 이것도 중국사의 큰 미스터리인데요. 저기나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고 그 한자의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갑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자가 갑골이 한자의 원형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도 상당히 미스터리고 풀어야 할 숙제죠. 19세기 말 무렵에 성균관 죄주로 있던 왕이영이라는 학자가 병에 걸렸는데 집안 사람들이 약재라고 사가지고 온 게 보니까 그게 바로 갑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갑골을 보니까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영이 학자니까 그 글씨를 보니까 이게 한자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연구해서 비로소 갑골이 한자의 원형이고 은나라에서 만든 거다라는 거를 뭐 알게 됐다는 건데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갑골을 그 당시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다는 건데 값이 상당히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골을 갖다가 파는 중국의 한의사들인데 이분들이 중국 한의사들이나 갑골을 공급하는 상인들이 그 출토지를 아주 철저하게 비밀로 감췄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했냐면 주나라 문왕이 나중에 유배 가가지고 팔괘를 만들었다는 곳이 있는데 뭐 그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찾았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하남형 은어에서 갑골이 대거 출토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 많이 팔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5만 본 이상의 갑골이 출토가 됐다는 거죠. 저희가 은어 한번 답사를 가봤었잖아요. 그때 느끼신 소감들은 어떠세요? 그 은어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 느끼신 소감들인가? 예, 제가 은어에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넓고 유물, 무덤이나 각고를 전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가장 놀란 게 거기서 그 당시도 우리가 쓰는 천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갑인년, 갑신년에 뭐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낀 거죠. 뭐 정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점을 치는데 신정과이기 때문에 점을 치면서 그 당시도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천문역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기원전 1600년에서 1000년 정도인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천문역법이 그때부터 있었는가 해가지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면은 과라 그래가지고 찍는 창이 있어요. 기억자로 된 창이 있는데 그 창하고 나중에 장평대전에 장소 가가지고 진성박물관을 가니까 똑같아요. 그럼 그 시기가 한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상당히 고대부터 천문하고 무기가 발달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근대화라 그러나요? 뭐 산업혁명 이후라 그러나 이때 이후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보다 근현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전국에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는 아마 전화번호 뭐 50개에서 100개는 외웠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 생기고 나서 제가 지금 외우는 핸드폰 번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제 번호하고 집사람 번호하고.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방면에서 머리가 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과학기기는 발달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우리 머리가 오히려 퇴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발전을 하겠지만. 그 송기섭 선생님은 하남성 안양의 은어를 방문해서 답사하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주모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갑골 문자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그 갑골문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새겨진 갑골 문자가 문자로서의 그 어떤 세련미 이런 것들이 참 놀랄 정도로 그 세련미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어 지역을 여러 번 가봤어요. 상당히 제가 은나라에 관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동유족 국가라는 데 관심도 많아서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초기에 뭐 한 20년 전, 뭐 그 1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각골에 나와 있는, 안양에서 각골에 관한 책을 사면은 그게 인쇄할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필사본으로 책을 팔고 그랬는데요. 각골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정인, 점을 치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갑인일에 어디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길하냐 흉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점을 치면은 나중에 갑골을 갖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갈라지는 방향을 보고 길하다 흉하다를 판정을 하는 건데 그 판정권은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처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판정한 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길하다라고 해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갑인일에 동방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길합니까 흉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갈라진 게 길 해가지고 가서 싸우러 갔는데 패했으면은 그 해석한 뭐 정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석한 왕은 하늘의 사자가 아니구나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다 있는 갑골은 처음에 질문과 실제 갈라진 그것과 실제 결과까지 다 있는 갑골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 다 있는 갑골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 남아있는 거는 판정한 은나라 왕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한 게 아니냐. 사실 신정국가란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종교는 미신이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정국가가 그렇게 장기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는 1600년부터 나중에 연도까지 정확히 측정을 합니다만 1046년까지 600여 년 가까이 신정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왕이 점을 쳤을 때 그게 하늘의 뜻과 상당 부분은 부합해야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은나라뿐만 아니라 뭐 산동반도나 이런 쪽에 동유족 유적들을 답사했을 때 유화 문명이라고 하는 동유족 유적들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들이 하늘을 뜻하는 원형 제단이 있고 지구를 뜻하는 네모난 방형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제사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나라는 국왕이 하는 거고 제가 볼 땐 은나라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어느 정도 흰기가 있지 않았으면은 하늘과 직접 통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으면은 매일 싸우러 가서 패하고 하면은 장구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맹자에 보면은 천시가 있고 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서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천시하고 지리하고 이렇게 따져서 길하고 흉하고를 점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점을 쳐가지고 행하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런 내용도 나온다 그래요. 은나라가 자기네한테 덤비는 어느 민족 정벌을 했죠. 정벌하고 나서는 그 우두머리에 목을 베고 그걸 갖다가 정 있잖아요. 은나라가 보면 해발 달린 정이 많은데 큰 정에 그 우두머리에 머리를 넣고 끓인 다음에 그 해골에다가 술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나라 사람들은 동유족 특유의 천손사상 자기는 이제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생각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감히 하늘의 자손에게 덤빈 결의들은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위까지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뭐 그거에서 동감하는데 아까 성성재님이 말씀하신 은나라가 사실상 좀 컸어요. 주변에 있는 종족들 봉이 북쪽도 있을 거고 남쪽도 있는데 이제 그 점을 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조금 우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는 그 사전에 그쪽에 가서 정보를 다 입수한 다음에 그렇게 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커지면서 사실 수도도 한 6번인가 7번 옮겼어요. 수시로 옮겨가면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은나라가 하남성 안양현을 중심으로 하고 또 밑에 춘추시대의 송나라 그쪽 상구 지역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컸었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나 그런 설도 있습니다. 원래는 상나라인데 요즘 부르는 거는 은나라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상나라를 은나라라는 통칭으로 이제 부르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원래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은 나중에 중간 이후에 무조인가 그 임금 때 은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지금 안양시 하북성 안양시 합벽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그 이후부터 사가들이 은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상이나 은이나 같이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상이었습니다. 상. 그러다가 도읍을 은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조가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남성 안양으로 옮기기 이전 박인데 그 박을 산동성 곡부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산동성 곡부는 공자의 고향이죠. 공자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라 사람은 오른쪽 계단에 빈홀 마련하고 주나라 사람들은 왼쪽에 마련하고 은나라 사람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빈홀 마련하는데 나는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제사를 받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나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다라고 이제 공자의 거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잖아요. 은나라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성인으로 모시는 공자의 마지막 유언도 어떻게 보면 나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왜 은나라를 실제 있었던 왕조로 여기지 않았는지는 저는 그거는 이제 주나라 사람들로부터 뒤통을 잡는 중국 사람들의 오랜 습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요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동유족의 역사 이 사마천이 많이 감췄고 아주 일부는 드러냈지만 감췄던 이 동유족의 역사가 비로소 이제 학문의 세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송미자 세가를 보면은 원래 그 공자의 그 조상이 그 지금 송나라 미자라고 그래가지고 은나라 말기의 주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나라 왕족이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미자를 갖다가
송나라에 봉하면서 그 은나라의 제사를 이으라 이제 그랬던 거죠. 나중에 흘러가면서 공자의 선조가 은나라의 왕족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공자는 결국은 동유족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만인가요? 중국하고 뭐 한국 네티즌들하고 이제 공자가 동유족이라 그랬더니 엄청 이제 중국 쪽에서 비판해가지고 혈전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역사를 왜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멀리 따지지 말고 사마천 사기에 그 공자색을 봐라. 그럼 공자색을 보면 공자가 전나라 사람의 후예라고 말했는데 그걸 갖고 왜 자꾸 아니라고 우기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기가 삼가주사까지 다 완역이 되고 저희 나름의 이제 신주를 달면서 비로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전 세계적으로 사기에 대한 사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은 뭐냐면 사마천이 하와족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기를 썼지만 결국 역사를 숨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기 사마천이 그렇게 많이 숨겼어도 사기에는 동유족의 역사, 특히 은나라로 대표되는 동유족의 역사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도 은봉기, 그 은나라, 그 동유족의 역사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풍습이 진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은나라와 각골문에 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